사람의 깊이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공자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훨씬 앞서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통찰은 오늘의 인간관계에도 완벽하게 적용된다. 그는 사람을 잘 보려면 먼저 겉모습과 말투라는 가장 흔한 착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사람은 꾸밀 수 있는 것에는 무궁무진한 창의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공손한 말투 뒤에 오만함을 숨기고 누군가는 미소 뒤에 무관심을 감추며 누군가는 능력보다 더 큰 이미지를 만들어 자신을 포장한다. 하지만 공자가 보는 인간의 진짜 본질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그가 본 핵심은 태도였다. 태도는 말보다 무겁고 표정보다 정확하고 지식보다 깊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도는 위기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보자.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불편을 만났을 때 진짜 모습이 튀어나온다. 누군가는 짜증을 내며 책임을 남에게 넘기고 누군가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며 누군가는 불안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화내는 방식으로 표출한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다. 그 사람이 평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살아왔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사람의 입은 마음을 속일 수 있으나 사람이 위기 앞에서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을 결코 속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속이지 않는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성질이 거울처럼 드러난다는 뜻이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판단할 때 말을 듣고 직업을 보고 경제적 상태를 판단하고 심지어 SNS 사진과 말투까지 판단 자료로 삼는다. 하지만 공자는 이런 판단 기준을 아주 위험하다고 봤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보여주기 위해 만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이런 질문을 제안한다. 저 사람은 손해를 보았을 때 어떤 얼굴을 하는가? 저 사람은 약자에게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가? 저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바로 마주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 앞에서 마음의 너비를 가질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오늘날 면접에서도 연애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공자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강한 자 앞에서 공손함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약자 앞에서 공손함을 잃지 않는 자야말로 진심을 지닌 자다. 이 말은 관계가 수평적일 때는 서로 매너를 지키기 쉽지만 권력 관계가 생기면 많은 사람이 태도를 잃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본 것이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러 장면에서 이를 확인한다. 상사에게는 친절하지만 후배에게는 갑작스럽게 차갑게 대하는 사람. 고객에게는 공손하지만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거친 말투를 쓰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지만 가족에게는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 이런 태도의 변형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일관성이 없다는 신호다. 공자는 인간의 깊이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이 일관성을 보라고 했다. 또한 공자는 태도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의 결과물이라고 보았다. 즉, 태도는 학습된다. 좋은 태도는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나쁜 태도는 방치로 커진다. 그렇기에 공자는 제자들에게 항상 마음을 먼저 단정하라고 조언했다. 마음이 불안정하면 관계도 흔들리고 마음이 조급하면 말도 거칠어지고 마음이 흐리면 판단도 흔들린다는 것이다. 그가 말한 단정함은 고요한 수행이 아니라 실천적 태도였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추는 습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연습, 조급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호흡,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상처가 될까? 를 생각하는 습관. 이런 작은 태도들이 쌓여 사람을 깊고 단단하게 만든다. 또한 공자는 사람의 실수에 대한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조롱하거나 과도하게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도 실수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실수를 경험으로 바꾸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도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상대의 실수 너머에 있는 원인을 보기 때문이다. 그는 왜 그 사람이 그런 실수를 했을까?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이 나왔을까?
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를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공자가 말한 태도로 성숙한 사람이다. 또한 공자는 태도가 습관과 아주 밀접하다고 보았다. 한 사람이 매일 작은 선택을 쌓아 올려 하루를 만든다. 그 하루가 쌓여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쌓여 한 달이 된다. 그 한 달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지 결정한다. 그래서 공자는 태도는 하루 만에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태도는 수백 번의 선택, 수천 번의 감정 조절, 수없이 많은 사소한 행동의 반복으로 만들어진다. 오늘날 우리는 짧은 영상, 빠른 정보, 즉각적인 만족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공자가 보았던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태도 없는 말은 결국 사라지고 태도 있는 사람은 결국 인정받는다. 말은 이미지가 되고 태도는 신뢰가 된다. 그리고 신뢰는 인생에서 어떤 재산보다 더 크고 중요한 가치가 된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남긴 메시지는 단순했다. 태도가 인생을 만든다. 이 말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정확한 지침이 된다. 세상의 변화는 나를 세우는 일에서 시작된다. 공자의 수신. 공자는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서도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남 탓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 쉽게 상황을 탓하고 타인을 탓하고 제도를 탓하고 운명을 탓한다. 하지만 공자는 이러한 태도가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세상 변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먼저 나라는 주제를 꺼냈다. 공자가 말하는 수시는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자기 관리, 자기 다스림, 자기 성찰에 가까운 개념이다. 하지만 단순한 자기 개발이나 효율 중심의 관리가 아니다. 그는 마음의 중심을 오래도록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 자체를 수신이라 보았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몸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돌보아라. 마음이 흐르면 행동이 흐르고 행동이 흐르면 삶이 흐른다. 이 말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진단이다.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마음이 들뜰 때 길을 잃고 마음이 닫혀 있을 때 관계를 끊어버린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대부분 자기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 공자의 관찰이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가다듬는 작은 습관들을 강조했다. 1.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기. 공자는 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사람은 큰 목표나 중요한 약속에만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공자의 관점은 완전히 반대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큰 약속을 지킬 마음도 서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침에 스스로 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하루에 10분 공부하기, 하루에 한 번씩 마음을 정리하기, 5분이라도 정리정돈하는 습관, 남들과의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기. 이런 사소한 습관들은 지키지 않아도 티가 안 나는 것들이다. 하지만 공자는 바로 이러한 티가 안 나는 행동이야말로 사람의 바탕을 만든다고 보았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힘은 결국 자신과의 신뢰를 만든다. 자신과의 신뢰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과의 신뢰가 없는 사람은 결정 앞에서 늘 불안해한다. 2.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첫 성숙이다. 공자는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전혀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였다. 그는 말했다. 실수를 숨기는 사람은 마음을 닫는 사람이고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마음을 열어 배움 앞에 선 사람이다. 실수를 숨기는 사람은 평판을 지키려 하고 자존심을 지키려 하고 체면을 지키려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는 것이 훨씬 많다. 신뢰도 잃고 성장의 기회도 잃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든다. 반면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실수로 인해 성장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준다. 공자의 핵심은 단 하나였다. 실수한 행동이 잘못이 아니라 실수를 숨기려는 마음이 잘못이다. 3. 남 탓을 멈추는 순간 삶이 바뀐다. 공자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남 탓이라고 보았다.
일이 잘 안 되면 상황을 탓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상대를 탓하고,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으면 운명을 탓하는 태도 말이다. 하지만 공자의 관점에서는 이런 태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람은 남을 탓하는 동안 단일도 성장하지 못한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남을 고치려 애쓰는 사람은 평생 괴롭고 스스로를 고치는 사람은 평생 평온하다. 이 말은 시대를 초월한 진실이다. 남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나를 바로잡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 우리는 종종 일상 속에서 상대의 태도, 사회의 문제, 시대의 흐름을 탓하며 살지만 공자는 간단하게 말한다. 너는 오늘 너 자신을 얼마나 가다듬었는가? 이 질문은 모든 방향을 나로 되돌아오게 만든다. 나를 바로 세우면 다른 모든 관계와 상황이 의외로 쉽게 정리된다. 4. 남이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 진짜 나다. 공자는 사람의 본질은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가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은 몰래 있을 때도 바르게 행동하는 태도였다. 사람은 남이 보고 있을 때는 체면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관계 때문에 바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남이 보지 않아도 쓰레기를 줍는 사람, 남이 보지 않아도 시간을 지키는 사람, 남이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남이 보지 않아도 가볍게 말하지 않는 사람. 공자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세상이 반드시 보답한다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작은 욕심에도,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5.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수신의 핵심이다. 공자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강조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는 인간의 감정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정했다. 그 대신 중요한 것은 감정을 다루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감정을 점검하는 질문을 주곤 했다. 지금 내 감정은 무엇 때문인가? 이 감정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 감정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지 않을까? 잠시 멈추면 더 현명해질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심리 기술이 아니라 공자가 말한 수신의 핵심이다.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감정을 모르는 사람은 삶 전체가 감정의 파도에 휘둘린다. 공자는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곧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6. 수신은 혼자가 아니라 연결을 만드는 과정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다스리는 일을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공자는 수신이야말로 주변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말이 과격하지 않으며 상대를 탓하지 않으며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약속을 지키고 솔직하게 살아가고 관계를 무겁게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누구든 마음이 편안해진다. 공자는 바로 이 편안함을 수신의 핵심적인 결과물로 보았다. 그는 말했다. 스스로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바르게 만든다. 즉, 수신은 자신을 위한 과정이면서 동시에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마무리 수신은 삶의 뿌리를 만드는 일이다. 공자의 결론은 매우 단순했다. 수신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로 서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관계를 맺든, 어떤 목표를 세우든, 어떤 성공을 바라든 모든 시작점은 나다. 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어떤 시대에서도 변하지 않는 삶의 근본이다. 그리고 공자가 말한 수신은 고행이 아니고 고립도 아니고 억압도 아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바른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들, 감정을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연습들, 남 탓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태도들. 이것들이 모여 인간을 단단하게 만들고 삶이라는 큰 나무의 뿌리가 된다.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지만 행동은 뿌리처럼 남는다. 공자의 언행 철학. 공자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보았다. 그것이 바로 행동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은 바람이고 행동은 뿌리다 라고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이 표현은 공자의 철학을 너무나 정확하게 담고 있다. 사람은 말을 통해 기대를 만들어내고 이미지를 만들고 상대를 설득하려 들고 스스로도 자신에게 환상을 건다. 그러나 행동은 이런 모든 가볍고 불안정한 것들을 단번에 무너뜨리거나 혹은 그 모든 말을 땅에 뿌리내리게 한다. 1. 말이 많은 삶은 마음을 흐리고 행동이 많은 삶은 사람을 깊게 만든다. 공자는 말이 많은 사람을 늘 경계했다. 그는 말이 많은 이유를 단순히 수다 때문이라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분석했다. 불안이 많은 사람, 행동이 부족해 말을 덧붙이는 사람, 자신을 과장해야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는 사람,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 공자는 이런 태도를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삶이라고 보았다. 반대로 그는 행동 중심적인 삶을 단단한 삶이라고 설명한다. 말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행동은 하루에도 몇 번밖에 선택할 수 없다. 행동은 무겁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SNS 문화, 과장된 발표, 감정적 말투, 대단한 다짐과 선언들은 공자가 보았다면 모두 말의 과잉으로 분류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말은 쉽기 때문이다. 말은 즉각적이고 즉흥적이며 책임을 덜 요구한다. 그래서 공자는 말에 실린 가벼운 감정에 속지 말고 그 뒤에서 움직이는 행동의 방향을 보라고 한 것이다. 이 행동은 말보다 느리지만 반드시 진실을 증명한다. 공자는 말과 행동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말은 귀에 닿고 행동은 마음에 닿는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 말은 상대의 귀를 자극한다. 칭찬, 위로, 약속, 다짐, 제안 등 어떤 말이라도 귀는 듣는다. 하지만 마음은 행동이 있어야 움직인다. 예를 들어보자. 아무리 미안하다고 말해도 행동이 반복되면 미안함은 사라진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배려가 없다면 그 사랑은 의심된다. 아무리 도와주겠다고 말해도 실제 행동이 없으면 신뢰는 생기지 않는다. 아무리 바뀌겠다고 말해도 변화가 없다면 그 말은 공허하다. 진짜 변화는 말에서 오지 않는다. 변화는 행동에서 시작된다. 공자는 스스로도 말보다 행동을 앞세운 사람이었다. 그는 뛰어난 사상가이면서도 제자들과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며 말한 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에 힘이 있었다. 3. 언행일치는 사람의 신뢰도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다. 공자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은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자가 본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말을 적게 한다. 행동을 먼저 본다.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려 한다. 실천하지 못할 말은 아예 하지 않는다. 말보다 준비를 먼저 한다.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행동을 관리한다. 이런 사람은 언행일치가 자연스럽다. 반대로 언행불일치의 특징도 명확하다. 말은 화려하나 결과가 없다. 거창하게 설명하지만 행동은 미비하다. 책임을 회피하며 말로만 자신을 포장한다. 좋은 말을 남발하지만 실제로는 변하지 않는다. 공자는 이런 삶을 말로 자신을 속이는 삶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말했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속이고 있으니 결국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의 깊이를 이해하면 왜 공자가 말에 집착하지 않고 행동을 중시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4. 행동은 마음의 거울이다. 행동을 바꾸면 마음도 바뀐다. 공자는 마음이 행동을 이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행동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마음이 우울해도 작은 정리정돈을 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힘들어도 산책을 하면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화가 나도 말수를 줄이면 상황이 좋아지고, 마음이 불안해도 계획을 세우면 안정이 찾아온다.
이것은 행동이 마음을 길들이는 방식이다. 그래서 공자는 마음을 다스리고 싶으면 행동부터 바로잡으라고 했다. 행동은 마음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심리학에서도 이 원리를 행동 활성화라고 부르며 감정을 다스리는 중요한 치료 기제로 사용한다.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꿰뚫고 있었다는 뜻이다. 5. 조용한 행동이 진짜 힘이다. 공자는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경계했다. 그는 소리 큰 행동은 대부분 본질이 비어있다고 보았다. 반면 소리 없이 과시 없이 천천히 쌓아가는 행동을 진짜 힘이라고 여겼다. 예를 들어 말 없이 도와주는 행동, 말 없이 약속을 지키는 행동, 말 없이 준비하는 행동, 말 없이 책임을 지는 행동, 말 없이 꾸준히 반복하는 행동. 이런 조용한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에게 굉장한 신뢰를 만들고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존중이 따라붙는다. 공자는 이런 사람을 바른 사람, 평온한 사람,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6. 말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공자는 말이 가진 한계를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 말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말은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다. 말은 사람을 속이게 할 수 있다. 말은 진실을 감출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말을 줄이고 생각을 단단히 하고 행동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았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많이 말했다고 현명한 것이 아니고 바른 말을 적게 말해도 충분하다. 말을 줄이는 것이 지혜의 끝은 아니다. 그는 말의 무게를 알고 말의 책임을 알고 말의 방향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마음을 점검하라고 했다. 욕심 때문에 하려는 말은 아닌가? 감정 때문에 쏟아내려는 말은 아닌가? 상대를 다치게 하는 말은 아닌가? 스스로도 지키지 못할 말은 아닌가? 책임지지 못할 약속은 아닌가? 이 질문들을 통과한 말만 입 밖으로 내라는 것이다. 7. 행동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방향키다. 공자는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이라고 말한다. 사람의 하루를 돌아보면 생각보다 반복되는 행동들이 많다. 아침 루틴, 출근 루틴, 대화 습관, 감정 처리 습관, 일하는 방식, 약속을 지키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반복된 행동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반복이 바로 그 사람의 성격이 된다. 그래서 공자는 행동을 고치면 성격이 고쳐지고 성격이 고쳐지면 인생이 고쳐진다고 말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니다. 사소한 행동의 선택 차이가 5년, 10년 후 엄청난 격차를 만든다. 마무리 말은 오늘을 만들고 행동은 인생을 만든다. 공자는 말이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는 말의 가치도 인정했다. 하지만 말보다 행동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 왜냐하면 말은 순간을 설명하지만 행동은 인생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공자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행동은 말보다 늦게 움직이지만 언제나 말보다 많은 것을 남긴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얘는 절차가 아니라 마음을 읽는 능력이다. 공자가 본 관계의 본질. 공자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얘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공자가 말한 예는 단순히 절하는 법, 인사하는 법, 윗사람 대하는 태도 같은 형식적인 예절 교육이 절대 아니었다. 그가 강조한 예의 본질은 사람 사이의 마음의 온도였다. 즉 예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읽고 배려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종종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하면 조용하고 친절하고 공손한 사람을 떠올린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예는 훨씬 더 깊고 실질적인 것이다. 공자의 관점에서 예는 다음과 같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 상대가 듣고 싶은 말보다 필요한 말을 선택하는 마음.
상대의 상황을 헤아리고 말을 아끼는 마음. 상대의 감정을 먼저 고려하는 마음. 상대가 실수했을 때 비난 대신 여지를 주는 마음. 그에게 예는 결국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자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 전체를 말하는 개념이었다. 1. 공자가 말한 예는 형식이 아니라 배려의 감도였다. 공자는 거창한 의식이나 복잡한 행동에서 예를 찾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예는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즉, 예는 총천연색으로 꾸며진 절차가 아니라 상대를 향한 배려의 방향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 말하고 싶지 않아 보이면 더 묻지 않는 것. 상대가 설명하는 동안 끼어들지 않는 것. 상대가 실수했을 때 얼굴색이 변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상대가 기쁜 순간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 상대가 슬플 때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것. 이런 행동들은 예의 절차와는 전혀 관련 없다. 하지만 공자가 바라본 예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공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형식은 배울 수 있지만 배려는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은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 것이 결국 마음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낸다. 이 예의 기본은 존중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존중할 마음을 갖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예의를 지킨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자는 이 관점을 크게 잘못된 것으로 보았다. 그는 말했다. 사람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로 충분하다. 즉, 상대의 성격, 지위, 연령, 능력과 관계없이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이 바로 예의다. 그래서 공자는 마음이 어린 사람, 실수한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더욱 넓은 예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는 강한 사람에게 하는 의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건네는 따뜻함이다. 3. 예는 상대의 감정 흐름을 읽는 능력이다. 공자는 말을 아끼며 상대의 표정, 말투, 숨결의 변화, 망설임 등을 세심하게 관찰한 인물이었다. 그는 상대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이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고 봤다. 우리는 종종 말을 잘하는 사람이 관계를 잘 이끈다고 생각하지만 공자의 관점에서 진짜 능력은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읽는 힘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 웃고 있지만 마음이 불편한 표정, 괜찮다고 말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느낌, 대화를 이어가지만 마음이 멀어져 있는 눈빛, 설명은 하지만 마음속 부담을 감춘 표정, 이런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예의반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말은 귀로 듣지만 마음은 눈으로 듣는다. 상대의 감정을 눈으로 읽고 그 감정을 가볍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공자가 말한 예의 출발점이다. 4. 예는 상대의 속도에 맞추는 배려다. 공자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맞추는 일이라고 보았다. 누군가는 말이 빠르고, 누군가는 말이 느리다. 누군가는 감정이 급하고, 누군가는 감정이 천천히 움직인다. 공자의 예는 이런 차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지혜였다. 상대가 천천히 말하면 기다려준다. 상대가 결정을 망설이면 강요하지 않는다. 상대가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원하면 침묵을 준다. 상대가 빠르게 움직이면 그 속도를 따라가 준다. 예란 결국 상대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내 마음의 속도를 조절하는 일이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편안함을 준다. 5. 예는 말을 덜어내는 용기다. 공자가 본 예는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란 쓸데없는 말을 줄이는 것이다. 공자는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경계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실수가 많으면 관계가 불편해지고, 불편함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말을 가볍게 하지 말라. 가벼운 말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예의 핵심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 상대의 기운을 빼앗지 않는 말, 상대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 말, 즉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언어 사용이다. 이것이 공자가 바라본 예의 진짜 모습이다. 6.
얘는 감정의 방향을 다스리는 기술이다. 공자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이 앞서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을 가장 위험한 상태로 보았다. 그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르쳤다. 화가 날 때 말하지 말 것, 슬플 때 결정을 내리지 말 것, 기쁠 때 약속하지 말 것, 불안할 때 행동하지 말 것. 이 네 가지는 얘와 깊은 관계가 있다. 감정이 흔들리면 얘를 잃기 쉽고 얘를 잃으면 관계가 쉽게 부서진다. 얘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확히 조절할 줄 아는 힘이다. 7. 얘는 나를 낮추어 관계를 높이는 지혜다. 공자는 얘를 단순히 겸손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겸손한 척하는 태도를 매우 싫어했다. 진짜 얘는 여기에서 나온다.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높게 보는 것. 자기를 낮추는 건 쉬울 수 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귀하게 보는 태도는 가식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공자는 얘를 상대의 마음을 들어 올리는 행동이라고 표현했다. 얘를 갖춘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관계의 핵심적인 기쁨이다. 마무리 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품격이다. 공자가 정의한 얘는 이 세 가지 문장으로 요약된다. 얘는 절차가 아니라 마음이다. 얘는 꾸밈이 아니라 진심이다. 얘는 형식이 아니라 배려의 깊이다. 관계를 지켜주는 건 말투가 아니다. 관계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겉모습이 아니다.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건 항상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태도다. 공자의 옛 철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얘는 시대를 초월하는 관계의 언어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부드럽고 가장 강력한 지혜다. 꾸준함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위대한 힘이다. 공자가 본 지속의 지혜. 공자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언제나 꾸준함이라고 답했다. 이는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며 수천 년이 지나도 퇴색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왜 꾸준함이 인간의 삶을 바꾸는가?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깊다. 꾸준함에는 진심, 성실, 책임감, 겸손이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1. 꾸준함은 의지가 아니라 생활에서 나온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큰 결심을 하기보다 작은 일을 꾸준히 하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한다. 큰 목표만 세운다. 당장 바뀌길 기대한다. 며칠 만에 성과를 보려고 한다. 결과가 없으면 바로 포기한다. 그러나 공자의 관점에서 큰 목표는 마음을 흔들고 작은 꾸준함은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그가 말한 꾸준함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매일 반복 가능한 작은 행동을 의미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하루 10분이라도 책을 읽는 것. 하루 한 번이라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갖기. 하루 작은 정리정돈. 하루 한 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질문. 하루 5분이라도 난감한 일을 미루지 않고 처리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 작은 행동이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들의 누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꾸준함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행동이다. 2. 속도가 느려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다. 공자는 속도보다 방향을 중시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말했다. 천천히 가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멈춘 사람은 다시 걷기가 어렵다. 사는 동안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를 가진다. 누군가는 빠르게 배우고, 누군가는 천천히 이해하고, 누군가는 일처리가 빠르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공자는 이 속도 차이를 문제로 삼지 않았다. 그는 속도의 크기가 아니라 속도의 지속성을 보았다. 하루에 10장을 읽는 사람보다 하루에 1장이라도 꾸준히 읽는 사람이 결국 훨씬 더 먼 길을 간다.
한 번에 5시간 공부하는 사람보다 하루 30분씩 공부하는 사람이 지식이 오래 간다. 다이어트를 위해 2주 동안 극단적인 식단을 하는 사람보다 매일 조금씩 조절하는 사람이 건강을 지킨다. 일주일에 한 번 폭발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보다 하루 20분씩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튼튼하다.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꾸준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공자가 말한 지혜는 바로 이것이다. 3. 꾸준함은 쉬운 일의 반복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이 꾸준함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너무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자의 철학에서는 꾸준함의 시작점이 매우 단순하다. 불편하지 않고 부담되지 않고 지칠 만큼 힘들지 않은 것부터 시작하라. 그가 말한 꾸준함은 무리하지 않는 행동의 반복이었다. 예를 들어 매일 책 한 페이지 읽기, 하루 한 번 감사할 일 떠올리기, 하루 한 번 주변 정리, 하루 5분 명상, 하루 한 번 부모님 안부 문자 보내기, 하루 한 잔의 물을 더 마시기. 이런 사소한 행동들은 이게 무슨 변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바로 이런 작은 행동들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삶의 구조를 바꾸는 근간이 된다. 공자에게 중요한 건 몇 시간을 했는가가 아니라 오늘도 했는가였다. 4. 꾸준함은 불안정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정서적 토대가 된다. 공자는 꾸준함을 실천하는 사람은 마음이 안정된다고 보았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불안, 걱정, 분노, 슬픔, 지루함, 초조함. 이 감정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런데 꾸준함은 이 감정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 왜냐하면 꾸준한 행동은 마음의 기둥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감정이 흔들려도 오늘 해야 할 작은 반복은 그 감정을 바로잡는 기준점 역할을 한다. 그래서 꾸준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감정에 흔들려도 다시 돌아갈 마음의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늘 물었던 질문은 이렇다. 너의 마음을 지켜줄 습관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람은 습관으로 마음을 지키고 꾸준함으로 삶을 안정시킨다. 5. 꾸준함은 재능을 이기고 노력보다 오래 간다. 공자는 재능을 다루는데도 꾸준함을 강조했다. 그는 재능은 초기 이점일 뿐 결국 사람을 성장시키는 건 꾸준함이라고 보았다. 세상에는 재능은 뛰어나지만 꾸준하지 않아 금방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재능은 보통이어도 꾸준한 반복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공자의 결론은 명확하다. 재능은 시작을 만들지만 꾸준함은 끝을 만든다. 세상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꾸준한 사람은 끝까지 간다. 6. 꾸준함은 나를 믿게 만드는 습관이다. 공자가 가장 높게 평가한 꾸준함의 효용은 자기 신뢰를 만든다는 점이다.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하면 어떤 도전도 하기 어렵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시도하기 전에 포기한다. 실패를 두려워한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의심과 불안이 많다. 주변 시선에 휘둘린다. 이런 삶은 멀리 가기 어렵다. 하지만 꾸준함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 나는 내가 약속한 건 해내는 사람이다. 나는 하루라도 나를 챙긴다. 나는 반복할 수 있다.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적 믿음이 생긴다. 이 믿음은 어떤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강력한 마음이 된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꾸준함은 사람을 믿게 하고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자기 신뢰는 인생의 방향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7. 꾸준함의 핵심은 내가 된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공자는 꾸준함을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나와의 약속이라고 보았다. 누군가는 남과의 약속만 소중히 여기지만 공자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약속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왜냐하면 남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도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내면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자는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아주 높은 수준의 인격자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오늘 10분 책 읽기로 한 약속, 오늘 감정을 조절해 보기로 한 약속,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기로 한 약속,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한 약속. 이런 약속들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사람은 성장한다. 꾸준함은 약속의 반복이다. 그리고 약속을 지킬수록 사람은 강해진다. 마무리 꾸준함은 인생을 바꾸는 가장 부드럽고 가장 강력한 힘이다. 공자의 꾸준함 철학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속의 힘은 천천히 오지만 한 번 오면 사라지지 않는다. 꾸준함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의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목표를 이루게 하며 내면을 강하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은 불타오르는 열정으로는 만들 수 없다. 오직 조용한 반복, 쉬운 일의 지속, 작은 약속의 충실함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꾸준함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튼튼한 힘이라고 말했다. 정의로움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올바름을 선택하는 용기다. 공자가 본 의의 본질. 공자와 맹자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의, 즉 옳음의 정신이다. 하지만 이 옳음은 단순히 법이나 규칙을 지키는 의미가 아니다. 옳음이란 자기 안의 양심과 행동이 충돌하지 않도록 만드는 힘, 즉 마음의 떳떳함을 지키는 선택이다. 공자는 인간의 품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옳음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두었다. 그가 보기에 사람의 깊이는 어려움 속에서의 선택으로 드러난다. 1. 진짜 의는 남을 이기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온다. 공자는 의라는 덕목을 단순히 정의감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에게 의란 자신을 속이지 않는 마음이었다. 공자가 본 의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거짓말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 자신에게 불리해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 남을 속이면서까지 편하게 살지 않는 사람. 남이 보지 않아도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 약자의 권리를 빼앗지 않는 사람. 욕심 때문에 자신을 해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손해를 보지만 공자가 보기에는 삶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후회, 두려움, 불안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공자는 말했다. 사람은 남을 속이기보다 자기 마음을 속일 때 가장 크게 쓰러진다. 의는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진다. 2. 의로운 선택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고르는 것이다. 공자는 빠른 길과 바른 길이 항상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빠른 길은 편하고 쉽고 때로는 눈앞의 이익을 보장한다. 하지만 빠른 길은 대부분 나만 생각하는 길이다. 즉,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기적 선택이다. 반면 바른 길은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초반에는 손해처럼 보인다. 하지만 바른 길은 나도 살고 남도 살며 결국 가장 오래가는 길이다. 공자는 이것을 매우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그가 제자들에게 자주 했던 질문은 이것이다. 너는 지금 빠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지금 하는 선택이 편한 선택인지 올바른 선택인지를 구분하게 만든다. 3. 정의로움은 유혹을 이기는 힘에서 완성된다. 공자가 본 의는 단순히 좋은 일하기 수준이 아니다. 진짜 의는 유혹 앞에서 드러난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익, 남들이 모를 것 같은 편법,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자기 합리화, 조금만 눈 감으면 얻는 편한 결과. 사람을 가장 많이 흔드는 건 큰 고난이 아니다. 바로 작은 유혹이다. 공자는 이 작은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작은 유혹 앞에서 잠시 마음이 흔들리는 건 누구나 같은데 그 흔들림을 이겨낸 사람만이 스스로 떳떳한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의는 마음의 욕망과 싸우는 순간에 완성된다. 이 말은 정의로움은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싸움이라는 의미이다. 4.
의로운 사람은 남의 잘못을 이용하지 않는다. 공자는 남의 실수를 이용해 자신이 유리한 위치로 올라가는 사람을 가장 경계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으려 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본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해서 빠진 자리를 대신 차지하며 폼 잡는 사람, 누군가의 실수로 생긴 갈등을 기회로 삼는 사람, 남의 약점을 잡아 협상하려는 사람, 실수한 사람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 공자는 이런 행동을 의로움의 반대라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남의 실수 앞에서 너그러움을 보이는 사람이 가장 큰 의를 지닌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은 남의 실수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실수를 도와주고 같이 수습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왜냐하면 이런 선택은 당장은 보상받지 못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5. 의로운 사람은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다. 공자는 사람이 약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으로 보았다. 강한 자 앞에서는 누구나 예의를 갖춘다. 힘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꼬리를 내리고 공손하게 행동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약자 앞에서 무례해지고 싸늘해지고 강압적으로 변하는 사람은 공자의 기준에서 절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공자는 약자에게 따뜻한 사람을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보았다. 나보다 늦게 이해하는 사람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서툰 사람에게 차분히 설명하는 사람, 실수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사람, 상처받기 쉬운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입장이 약한 사람에게도 공정하게 대하는 사람. 이 태도는 꾸며낼 수 없다. 마음의 품이 넓지 않으면 이런 행동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6. 정의는 나를 구하고 동시에 세상을 조금씩 바꾼다. 공자는 의로운 선택이 세상을 떠받치는 힘이라고 믿었다. 정의로운 행동은 한 사람에게는 작은 일이지만 관계와 공동체 전체에서는 커다란 울림을 만든다. 한 사람이 거짓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주변의 말이 맑아진다. 한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신뢰가 높아진다. 한 사람이 약자를 보호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한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면 그것을 본 누군가가 또 바른 선택을 한다. 정의로움은 전염된다. 한 사람의 바른 선택은 다른 한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은 또 다른 행동을 만든다. 공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의를 개인의 덕목이 아닌 세상을 바로잡는 힘으로 여겼다. 7. 의로운 사람은 결국 평온이라는 보상을 받는다. 의로운 사람의 가장 큰 보상은 돈도 명예도 인정도 아니다. 공자의 관점에서 진짜 보상은 평온이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준다. 잠이 깊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불안이 줄어들고 관계가 맑아지고 스스로를 믿게 된다. 공자는 말했다. 의로운 사람은 스스로에게 가장 편안한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 집은 다른 누구도 부술 수 없다. 마무리의는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도덕적 나침반이다. 공자의 철학은 단순하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함으로 하는 것. 의로운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돌아가는 길이더라도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한다. 이 선택이 쌓여 그 사람의 삶이 깊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그 사람의 관계가 투명해진다. 의는 단순히 도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다. 의는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며 마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학문의 목적은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움을 키우는 것이다. 공자의 배움 철학. 공자는 평생을 배움의 길 위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가 말한 배움은 오늘날 흔히 말하는 지식을 외우고 정보를 수집하고 시험 점수를 올리는 그런 교육이 아니었다. 그는 배움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 배움의 끝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사람다움을 깊게 하는 데 있다. 즉, 학문의 목적은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공자의 이 철학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강렬한 메시지를 던진다. 지식은 넘쳐나고 정보는 넘실대지만 사람다움은 점점 잊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공자가 본 학문의 본질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 공자는 배움을 통한 성장을, 마음의 불안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다. 삶이 어려울 때, 관계가 흔들릴 때,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의심될 때, 이 흔들림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 공자는 이런 순간에 사람을 붙잡아주고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배움이라고 했다. 그에게 배움이란 어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길 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세우는 과정이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배우지 않으면 마음이 좁아지고 배우면서도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린다. 이 말은 지식은 마음의 폭을 넓히고 사유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의미다. 2. 지식은 쌓기 쉽고 지혜는 쌓기 어렵다. 공자는 지식의 양이 많은 사람을 칭찬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식만 많고 태도는 부족한 사람을 경계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인터넷 지식은 넘쳐나지만 마음은 바쁘기만 하고, 정보는 빠르게 얻지만 생각은 깊지 않고, 공부는 많이 했지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공자의 관점에서 지식은 노력으로 쌓을 수 있지만 지혜는 삶으로 쌓아야 한다. 그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식은 외워진 것, 지혜는 체화된 것. 지식은 머리에 머무는 것, 지혜는 행동과 성품으로 흘러나오는 것. 그래서 공자는 지식만 가지고 행동이 부족한 사람을 마음의 창고가 비어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3. 진짜 배움은 성찰을 통해 완성된다. 공자의 학문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찰이다. 그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어떤 마음으로 행동했는가? 내 말은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실수를 했고 무엇을 배웠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 반성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 성찰이 없는 배움은 물을 담을 수 없는 그릇과 같다. 겉으로는 훌륭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다. 공자는 말했다. 남을 아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이 더 큰 지혜다. 자신을 보는 눈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뜻이다. 4. 배움의 목적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공자의 눈에 배움의 끝은 단순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좋은 사람은 거창한 존재가 아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너그럽고 약자를 돕고 화를 다스릴 줄 알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지식이 많지 않아도 존중받고 지혜롭지 않아도 신뢰를 얻고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사랑을 받는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사람다움이 없는 지식은 나쁜 칼을 쥔 어린아이와 같다. 지식은 도구다. 사람다움이 없으면 그 도구는 위험해진다. 5. 배움은 경쟁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과정이다. 공자는 경쟁을 통해 이기는 것을 배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했다. 남과 비교하는 배움은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나와 비교하는 배움은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비교는 끝없는 경쟁을 낳고 이 경쟁은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 하지만 어제보다 나아진 나를 목표로 삼으면 배움은 평온해지고 성숙이 깊어진다. 공자의 배움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본다. 남보다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6. 배움은 의심에서 시작해 실천에서 완성된다. 공자는 지식을 받아들이되 그 지식을 의심하고 의심을 통해 다시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했다. 그는 말했다.
배우기만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어리석고, 의심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하며, 배우고 의심하며 실천하면 지혜롭다. 실천 없는 지식은 서랍 속에 잠든 물건과 같다. 그 존재는 있으나 기능은 없다. 공자는 실천이 배움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았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배움은 배움이 아니었다. 배웠다면 말투가 달라져야 하고, 배웠다면 습관이 달라져야 하고, 배웠다면 관계가 달라져야 하고, 배웠다면 선택이 달라져야 한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배움은 단지 머리를 스쳐간 정보일 뿐이다. 7. 배움은 사람을 넓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공자의 배움 철학의 가장 아름다운 지점은 배움이 사람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배움은 이해를 넓힌다. 넓어진 이해는 배려를 만든다. 배려는 관계를 부드럽게 한다. 부드러운 관계는 삶을 단단하게 한다. 이 과정 전체가 공자가 본 학문의 길이다. 그는 지식이 많을수록 오히려 겸손해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많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학자는 거만해지지 않는다. 말이 줄어들고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마무리 학문의 끝은 품격이다. 공자의 배움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배움은 머리를 채우기보다 사람의 품격을 채우는 일이다. 품격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품격은 성찰, 따뜻함, 겸손, 실천, 그리고 꾸준한 성장에서 온다. 지식은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지만 품격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다. 공자가 말한 학문의 목적은 결국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평온이다. 공자가 본 삶의 완성. 공자는 평생을 통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구했다. 많은 제자들은 그에게 물었다. 스승님, 잘 사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공자는 늘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마음이 평온하면 삶이 평온하다. 이 짧은 말이 공자 철학의 핵심이다. 그가 말한 평온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외부의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말한다. 이 마지막 시는 공자가 바라본 인생의 완성과 삶의 목적에 대한 메시지를 다룬다. 1. 공자가 본 평온의 정의 욕심이 아니라 균형이다. 공자는 평온을 욕심의 부재로 보지 않았다. 욕심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욕심이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순간을 경계했다. 사람의 마음에는 기대, 불안, 경쟁심, 비교 욕구, 자기과시, 체면, 인정 욕구 같은 것이 가득하다. 이 감정들이 너무 커지면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실패에도 주저앉고,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사소한 비교에도 불행해진다. 공자가 본 평온은 이런 감정들이 아예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라 그 감정들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는 말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욕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주인이 된다. 평온은 욕심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다. 2. 평온한 삶은 비교하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공자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을 마음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으로 보았다. 비교는 끝이 없다.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젊고 건강한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 비교는 인생의 기준을 자기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내놓는 행위다. 이러면 절대 평온해질 수 없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남과 겨루는 마음은 끊임없이 목마르다. 어제의 나와 겨루는 마음은 항상 가벼워진다. 이 말은 공자가 바라본 삶의 방향을 정확히 설명한다. 남보다 잘하려는 마음은 욕심이고 어제보다 나아지려는 마음은 성장이다. 성장은 평온을 만들고 욕심은 불안을 만든다. 3. 공자가 남긴 평온을 만드는 세 가지 법칙. 공자는 평온이 행복과 직결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평온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남에게 피해 주지 말 것.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연결된다. 왜냐하면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언제든 그 사실이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공자는 이 원칙을 삶의 최소 윤리라고 보았다. 후회가 남는 선택은 하지 말 것. 후회는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공자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후회로 바뀌지 않도록 미리 마음을 살펴보라고 했다. 그는 말했다. 오늘 옳지 않은 선택은 내일 마음의 짐이 된다. 후회는 결국 스스로가 만든 무게다. 공자는 후회가 적은 삶이 평온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작은 기쁨에 감사할 것. 공자는 작은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을 가장 성숙한 사람으로 바라보았다. 따뜻한 물 한 잔, 평온한 저녁 시간,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하루의 고생을 내려놓는 순간,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공자는 큰 기쁨은 운이 필요하지만 작은 기쁨은 태도가 만든다고 했다. 이 세 가지 태도가 쌓이면 평온한 마음이 저절로 만들어진다. 4. 평온한 사람은 삶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한다. 공자는 현대인이 겪는 문제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속도가 감정의 속도를 앞질러버리는 상황이다. 사람의 마음은 천천히 움직이는데 삶의 문제는 너무 빠르게 달려온다. 일은 쌓이고, 관계 문제는 겹치고, 감정은 복잡해지고, 선택은 계속 밀려온다. 사람들은 이 속도에 밀려 평온을 잃어버린다. 공자는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평온의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그가 말한 속도란 일을 빨리 하고 느리게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마음보다 일이 앞서면 혼란이 오고 마음이 일을 앞서면 평온이 온다. 즉, 마음이 준비되기 전에 행동을 먼저 하지 말라는 뜻이다. 평온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 속도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 행동을 선택한다. 5. 공자가 본 진짜 행복의 정체 마음의 자리. 공자에게 행복은 물질적인 조건이나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행복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했다. 마음이 머물고 싶은 자리가 있는 삶. 그 자리는 돈이 많아진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높아진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 자리는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되는 곳,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곳,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곳이다. 공자는 그 자리를 찾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았다. 6. 평온의 핵심은 마음의 정리에 있다. 공자는 정리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다. 정리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을 말한다. 그는 제자들에게 하루가 끝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반드시 정리하라고 했다. 오늘 받았던 상처 정리하기. 이것은 내 감정이었지,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늘 내가 준 상처 정리하기. 내 말과 행동이 상대를 힘들게 했는가?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의 실수 정리하기. 이 실수는 오늘의 나를 만든다. 하지만 내일의 나도 이 실수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이 정리 작업이 마음을 맑고 가볍게 한다. 평온은 비우는 능력에서 온다. 마음을 비우는 사람은 행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든다. 7. 평온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중심이다. 행동이 올바르다. 평온이 있으면 말이 절제된다. 평온이 있으면 관계가 부드러워진다. 평온이 있으면 선택이 흔들리지 않는다. 평온이 있으면 삶이 단단해진다. 평온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기반이다. 그는 말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바른 길도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면
삶은 자연스럽게 평온해지고 평온은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공자가 본 행복은 큰 성공에도 있지 않았고 명예에도 있지 않았다. 그가 본 행복은 단순한 일상 속에서 부드럽게 흐르는 마음의 평온이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다.